그러면 이제 대강 다 앉았다고 보고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양자역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번 시간 마지막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양자역학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론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한 얘기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러면 양자역학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거다. 이런 걸 먼저 얘기를 해두고요. 저번 시간 마지막에 전도와 대류와 복사, 이것이 이제 열을 전달하는 세 가지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복사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복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딴 게 아니라 빛에 의해서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데 진공을 뚫고 빛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 이걸 우리가 복사라고 불러요. 빛이 어떻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냐면 빛이 사실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는 그 전자기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동을 하면 이제 그 파동이 예를 들면 전화 같은 데 왔을 때 그 전화가 힘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지해 있던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빛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고, 결국 우주 공간을 뚫고 태양빛이 지구까지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복사에 의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대류나 전도나 이런 것들은 뭐 중간에 뭐가 있어가지고 걔들이 열을 전달해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도 에너지는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복사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하는 것, 이 현상 자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뭐 신기할 게 없어요. 맥스웰의 이론, 전자기 이론으로 뭐 아주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구체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때 어떤 빛이 온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에너지를 전달하느냐, 이제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사와 온도와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가끔 보다 보면, 예를 들어 포항제철 뭐 이런 데 이제 가가지고 용광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쇳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촬영을 하죠. 그때 보면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제 얘가 쇳물이 밝은 빛을 내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 여기 카메라 조명을 막 이렇게 비추고 해가지고 얘가 그 조명을 받아가지고 빛이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이렇게 관찰을 잘 해봤으면 알겠지만,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이제 아저씨들이 이렇게 쇠를 달구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렇게 용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높은 온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막 씩 하고 쬐면 거기서 이제 막 불꽃이 튀고 하는데, 거기 이제 쇠가 달구어진 쇠를 보면 걔네들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막 빛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왜 그런 식으로 빛이 나느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결국은 걔네들이 온도가 올라가서 빛이 나는 건데, 이제 뜨거운 물체가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것, 이것이 이제 사실은 그 복사에 의한 현상이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색깔이 처음엔 빨간색부터 시작을 하느냐, 이런 것을 사람들이 질문했던 거죠. 사실 이게 빨간색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색깔이 변하게 돼요. 어떤 식으로 색깔이 변하냐면 그 무지개 색을 따라서 색이 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온도가 무슨 물이 끓는다 100도 이러면 색깔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예를 들어 뭐 1000도 막 이렇게 되면 빨간색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1000도, 2000도 막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그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무지개색을 따라서 점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 플래시인데요. 여기 보면 처음에는 이제 여기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여기 올라가면 얘가 색깔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예요. 빨간색이었던 애가 이제 이렇게 점점점 이 무지개색을 따라서 주황색으로 바뀌고 노란색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색이 변하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190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때 사람들이 이제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열심히 짜내다가 흑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사는 뭐냐면, 어떤 물체가 온도가 올라가면 빛이 나오는데
그 온도와 그 색깔과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 물체나 보면 색깔이 다 있죠. 뭐 사과를 보면 빨갛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살색이고 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색깔을 보면 뭐 파란색, 검은색 뭐 이렇게 다 색깔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사실 온도하고 아무 관계도 없죠. 그것들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온도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유는 뭐냐면 걔들은 사실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과가 빨갛다고 하는 거는 사과가 스스로 빨간 빛을 내기 때문에 빨간 것이 아니라 뭐 태양빛이든 아니면 형광등이든 뭐든 아무튼 빛이 그 사과에 쪼여가지고 그 사과가 그 색깔을 반사할 때 빨간색만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과를 보고 빨갛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도와 색깔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 내는 빛과 반사해가지고 나오는 빛,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과 보고 빨갛다고 해도 야, 저 사과가 온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우리가 조명을 완전히 꺼버리면 사과가 그냥 검게 보이죠. 어두컴컴하게 보일 뿐이죠. 그냥 방안이 완전히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과가 스스로 내는 빛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내는 빛과 반사가 되는 빛, 이걸 구분해가지고 반사가 되는 빛은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스스로 나오는 빛만을 연구하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흑채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하는 빛을 없애려면 들어오는 빛은 모조리 다 흡수하는 그런 물체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자기한테 들어오는 빛은 하나도 반사를 하지 않고 모조리 흡수한다. 마치 블랙홀 같은 거죠, 그런 건. 그러면 거기서 반사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빛은 하나도 없으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걔네들은 그냥 검게 보여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거기서 빛이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흑채라고 불러요. 검은 물체란 뜻이죠, 그냥. 이 흑채의 정의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한테 들어오는 빛은 모조리 다 흡수하는 것. 이것이 흑채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물체라고 하는 거는 들어온 빛을 물론 흡수하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 내는 빛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흑채라고 하는 거의 정의에는 자기 스스로 내는 빛도 없다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고 그냥 들어오는 빛만 흡수한다. 요거면 흑채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은 별이죠.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거고 태양이 무슨 딴 데서 더 큰 뭐가 이렇게 빛을 쪼여가지고 태양이 반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달은 물론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지만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것도 있단 말이죠.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 빛만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채도 이게 들어온 빛이 모조리 흡수한다고 하지만 이 흑채라고 하는 얘가 스스로 빛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스스로 빛을 낸다면 우리가 비록 얘를 흑채라고 부르긴 부르더라도 사실 우리한테는 검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내가지고 우리가 태양을 보면 뭐 노란색으로 보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흑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름은 흑채라고 붙였지만 만약에 흑채가 스스로 태양처럼 빛을 낸다면 얘도 더 이상 검게 보이지는 않고 뭔가 색깔이 보일 것이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색깔은 순수하게 그 흑채가 내는 그 빛, 그 물체가 되는 빛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 물체 고유의 그 온도에 따른 색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런 흑채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정말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연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흑채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들은 검은색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 들어오는 빛을 모두 다 흡수하는 건 아니고 검은색이라고 하더라도 그 약간씩의 빛은 반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머리 뭐 염색 안 한 사람들은 검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거기에 뭐 불빛이 비치면 불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더 이상 그 검게 보이지 않잖아요. 빛이 반사가 되는 부분은 좀 희게 보이고 이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검은 옷 뭐 있어도 사실은 불빛이 비치면 거기서 뭐 이렇게 일부는 반사가 되고 이렇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보통 검다고 얘기하는 거는 물론 대부분의 빛은 흡수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일부는 빛을 반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뭐 흡수하는 모든 빛이든 그러니까 들어오는 모든 빛은 전부 다 흡수하는 물체가 뭐가 있을까 하고 막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꼭 우리가 물체 손으로 만졌을 때 그 물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럼 뭐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구멍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상자가 이렇게 있고요. 상자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이 구멍을 뚫으면
여기서 보듯이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은 얘가 빛이 이렇게 이 안에서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이 벽에 다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흡수가 되지 않고 계속 반사가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겠죠. 이게 들어온 빛이 다시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빛은 다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다 흡수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구멍을 뚫어놓고 상자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으면 그 구멍이 검게 보이겠죠. 검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빛이 안 나오니까 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구멍을 바로 흑채라고 생각하면 딱 되는 거예요. 들어온 빛을 거의 다 흡수하니까, 대부분 다 흡수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멍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제 그걸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상자의 온도를 그 다음에 이제 올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상자를 뜨겁게 막 가열을 해가지고 온도를 올리면, 그럼 사실은 이제 이 상자 내부가 전부 다 온도가 막 이렇게 똑같은 어떤 높은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100도에다가 200도, 300도 막 올리면 이 내부도 덩달아서 온도가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처음에는 그 상온에서는 검은색이었다가 온도를 막 올리면 올릴수록 얘가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구멍이 그냥 검게 보였다가 이게 막 온도가 막 올라가면 이게 아까 그 쇳물에서 막 이렇게 빛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빛을 내기 시작해요. 그 온도에 맞는 빛을 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빨간색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주황색으로 보이고 노란색으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 구멍에서 색깔이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온도와 색깔과의 관계를 연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흑채복사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연구한 건 뭐냐면 이 흑채,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구멍에서 온도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빛이 혹은 어떤 종류의 색깔이, 또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종류의 전자기파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색깔의 변화, 이걸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이게 이제 그 그래프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쪽은 뭐냐면 파장이에요. 파장은 뭐 진동수를 거꾸로 뒤집은 거죠. 아무튼 이게 이제 색깔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거 이제 프리즘이잖아요. 프리즘은 뭐냐면 그 빛을 색깔을 여러 다양한 색깔로 분해를 해주는 거죠. 여기 요게 이제 흑채고요. 이 흑채가 어떤 온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T1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도 어떤 T라고 하는 온도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빛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빛이, 이 빛은 사실은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으니까 이걸 프리즘을 통과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로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하면 여기서 나는 빛이 예를 들면 빨간색은 얼마나 들어가 있고 노란색은 얼마나 들어가 있고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 빨간색은 얼마나 나오고 뭐 노란색은 얼마나 나오고 이런 걸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은 뭐 예를 온도가 1000도다 그러면 1000도일 때 빨간색은 10%가 나오고 노란색은 20%가 나오고 뭐 파란색은 5%가 나온다.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래프로.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온도를 높여서 2000도일 때는 또 뭐 빨간색이 뭐 30%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도를 변화시켜가면서 이 그래프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어떤 색깔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실험 결과예요. 그 결과 어떤 걸 알았느냐 그러면 그 하나의 정해진 온도, 왜냐면 1000도면 1000도, 2000도면 2000도 이런 온도가 있다고 이 온도가 있을 때 그 온도에서 특정한 온도에서 그 나오는 빛 혹은 전자기파는 사실은 다양한 그 색깔이 섞여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혹은 다양한 파장이 섞여 있다, 혹은 다양한 진동수의 빛이 섞여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그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가장 강하게 나오는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아래쪽에 제일 낮은 요 밑에 있는 요 곡선이 뭐냐면 1250도일 때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온도로 1250도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하는 섭씨로 얘기를 하면 섭씨 한 1000도쯤 되는 때예요. 1000도일 때는 이제 요 빛이 그러니까 그 거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어떤 전자기파가 나오냐면 여기가 이제 가시광선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있고 이쪽 왼쪽 끝이 이제 보라색이에요. 여기 이제 무지 색깔 이렇게 쭉 있고 빨간색 바깥에 있는 요쪽에서 전자기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적외선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도가 1000도쯤 되면 우리 눈에 색깔이 잘 안 보인다 이런 거고. 근데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전자기파가 점점점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그 곡선이 높아졌으니까 점점 많이 나온다는 뜻이죠. 많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이 온도가 2000도가 되면 여기 이제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이쪽에 살짝 걸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은 자외선이 나오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빨간색 쪽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2000도 정도가 되면 그 물체에서 이제 그 물체가 처음엔 검은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온도가 더 올라가면 이게 이쪽인데요. 더 온도가 높을 때인데 온도가 3000도이면 이게 가장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게 3000도거든요. 요걸 이제 이 전체적으로 얘를 팍싹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온도가 3000도면 이제 그 가시광선 영역이 대부분이 다 나오고 그렇지만 여전히 빨간색이 가장 많이 나와요. 온도가 더 올라가면 4000도일 때는 이게 이제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 온도가 5000도가 되면 이제 빨간색을 넘어서서 이렇게 노란색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 점점 강해지는데 강해질 때 처음에는 적외선이 나오다가 이것이 그 다음에 빨간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무지개색의 반대쪽 끝으로 파란색, 보라색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 뜨겁게 달궈진 물체를 봤는데 그 물체가 어떤 물체는 빨간색이 보이고 어떤 물체는 노란색이 보였다. 그러면 그 노란색 물체가 또 온도가 높은 거죠. 근데 또 어떤 물체를 봤더니 그 물체는 파란색으로 보였다. 그러면 그 파란색 물체가 가장 온도가 높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물체에서 나오는 색깔을 보고 그 물체의 온도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태양을 보면 태양이 거의 노란색으로 그러니까 그 옅은 노란색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게 사실은 왜 그러냐 그러면 태양 표면의 온도가 6000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가시광선 영역의 그 빛이 다 나오는데 그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나오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 노란색 쪽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때 빛이 다 합쳐졌을 때 골고루 나오면 이제 흰색이 되는 거잖아요. 본래 색이 다 합쳐지면 흰색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노란색이 약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 빛을 보면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예를 들면 모닥불 같은 걸 피우면 그 모닥불에서 이제 모닥불은 주로 이제 노란색과 빨간색 계통의 빛이 나오죠. 그 색깔이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사실은 온도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색깔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그 모닥불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가스레인지 같은 거에 불꽃은 파란색 정도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사실은 모든 색깔의 빛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가스레인지에 해당 불꽃을 만드는 그 특정한 원소의 그 성질을 걔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온도를 가지고 색깔하고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불꽃을 만들어내는 그 원소가 물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 우리가 가로등으로 흔히 쓰는 나트륨 등 같은 걸 보면 나트륨 등이 이제 사실은 그 진한 노란색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건 이제 나트륨이라고 하는 그 원자의 특성이 그래서 그래요.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아마 한두 시간쯤 후에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이 색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흑채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래 모든 빛을 다 흡수하는 그런 이제 이상적인 흑채라고 하는 그 물체에서 나오는 그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정한 그 원자의 종류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건 재미삼아 그냥 보여주는 건데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온도가 뭐 1000도만 돼도 가시광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이게 온도가 아무리 낮아도 전자기파는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나오는 빛이 작아가지고 전자기파가 작아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리기는 힘들지만 예를 들면 사람도 체온이 있잖아요. 36.5도. 사람의 체온이 36.5도라고 하는데 그 36.5도에 해당되는 빛을 내보내요. 주변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전자기파를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빛을 못 보죠. 왜 못 보냐면 적외선을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전자기파를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적외선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라고 하죠. 그 적외선 카메라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에서 나오는 그 전자기파가 실제로 이제 보여요. 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군대에서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알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천안함 폭발하고 이랬을 때 뭐 그 해안 경비 초소에서 이렇게 이제 천안함 이렇게 그 찍어놓은 그런 동영상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밤이어가지고 망원경으로 찍으면 안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가시광선으로 보면. 근데 그때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그 이제 그 주변에 뭐가 돌아다니는지 이런 걸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찍는 원리가 뭐냐면 그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면 그 온도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도 이 불을 완전히 꺼놓고 강의실 불을 완전히 꺼놓고 적외선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강의실의 온도는 뭐 20도 정도 될 거고 실내 온도가 여러분들은 36.5도이기 때문에 20도에 해당되는 빛이 나오는 부분하고 36.5도에 해당되는 빛이 나오는 부분이 구별이 돼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마나 어떤 전자기파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온도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걸 가지고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이제 직구준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영상 2000도까지의 온도를 포착. 사물은 온도에 따라 시각하는 좌경적입니다. 온도로 본 세상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온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 색깔을 이제 다르게 입혀가지고 보는 건데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36.5도고 거기서 나오는 건 가시광선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적외선 카메라로 뭘 본다고 해도 거기 실제로 무슨 색깔이 보이는 건 아니죠. 그건 색깔은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거기다가 사람이 인공적으로 색깔을 입혀요. 입혀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이제 그 시각화를 해놓은 거를 적외선 카메라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했냐면 이 불쌍한 사람한테 6시간 동안 이제 방구를 한번 끼워보라고 그랬어요. 방구를 끼웠을 때 엉덩이에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여기 뭐 이 35.1도 뭐 이게 방구의 그 온도가 진짜 노란색인 건 아니죠. 우리가 눈으로 보면 노란색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색깔도 없죠. 근데 그냥 시각적으로 보기 좋으라고 35.1도에 해당되는 걸 노란색으로 이렇게 입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색깔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건 그 샤워기에서 나오는 그 물의 온도에 따라서 또 이제 색깔을 입힌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 만드는 원리가 뭐냐 그러면 그 온도에 따라 나오는 그 전자기파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곡선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서 직접 온도계를 대고 꽂아보지 않아도 아주 멀리 있는 물체라고 하더라도 그 멀리 있는 물체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그런 거의 원리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건 그냥 실험적으로 이렇게 알아낸 거고, 이게 물리학자들이 당시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왜 하필이면 온도에 따라서 이런 식의 곡선이 그려지느냐 하는 거예요. 왜 온도가 낮으면 이렇게 나오고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온도가 이게 가시광선 쪽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온도에 따라서 곡선의 모양이 달라지느냐, 이걸 한번 설명해 보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빛에 대한 전자기파에 대한 현상이니까 전에 우리가 배운 그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을 가지고 이걸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이 옳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걸 열심히 막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곡선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이론이 옳은 이론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맥스웰의 이론이 옳다는 걸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론적으로 잘 계산을 하면 이렇게 실험 곡선을 이론적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그걸 계산을 열심히 해봤더니 이게 이 곡선이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곡선이 안 나오고 실제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곡선은 여기 점선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건데 이론과 실험이 틀리면, 이론과 실험 결과가 이렇게 다르면 이론이 틀린 거죠. 이론이 맞는데 실험이 잘못돼서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실험이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론을 뜯어 고쳐가지고 그 실험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 이론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19세기 말 사람들이 맥스웰 이론은 진리야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던 그 이론이 틀린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고 있던 이론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건 뭐 맥스웰 이론이 워낙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감히 그 맥스웰 이론 전체를 뜯어고칠 생각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약간 수정해가지고 이걸 잘 끼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냥 뭐 언젠가는 해결이 잘 되겠지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것이 이제 엄청난 문제였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플랑크라고 하는 사람이 1900년 12월 14일에 소위 말하는 양자 가설이라고 하는 걸 제안을 하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1900년 12월 14일이니까 바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바로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세기가 바뀌는 그때고 12월 그러니까 연말이에요, 연말. 이때면 이제 막 마음도 들뜨고 막 그런 때인데, 그리고 사실은 이때는 세기말이어가지고 혹시 세상이 멸망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세기말 풍조도 있었고 했는데, 아무튼 이제 다 침울하기도 하고 뭐 한편으로는 그러기도 했던 시절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혼자 연구실에 틀어박혀가지고 이 계산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양자 거설이라고 하는 걸 제안하게 되는데 어떤 거, 그 양자 거설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빛의 에너지는 어떤 기본 단위가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 다음에 그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빛이 가질 수 있는 그 기본 단위를 바탕으로 해서 빛이 그 기본 단위의 1배,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정수배만큼만을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본 단위가 뭐 10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가 있으면 그 빛은 에너지가 10, 20, 30 이런 것만 가질 수 있지 뭐 15 이런 거 가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기본 단위는 그럼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러면 그 기본 단위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면 기본 단위도 커지는 거고 진동수가 작으면 기본 단위도 작아진다. 이런 세 가지의 가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으로는 뭐 이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니까 비례함수를 h라고 쓰고 이제 h는 실험으로 비교해보면 뭐 이런 거 합시다라고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 뭐 이 수식이 뭔가는 몰라도 되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 h라고 하는 이 상수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를 플랑크 상수라고 부르게 됐어요. 이 사람 이름을 따서.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세 가지의 기본 가정을 했는데 이걸 양자 가설이라고 하고, 그럼 이 사람은 왜 하필이면 이런 가정을 했느냐? 그리고 이 가정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아까 그 흑체복사 곡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한 거죠. 뭐 이거 하나만 해본 게 아니라 뭐 몇 년 동안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그 온갖 그 이상한 가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막 이런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 하나가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사람은 이런 이상한 가정을 함으로써 뭘 설명하게 됐냐면 이 흑채복사 곡선 이것이 나온다는 걸 설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세 가지 가정, 양자가설이라고 하는 가정을 하면 이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양자가설이라고 하는 거에 그 근거는 뭐냐?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지만 아무튼 뭐 억지로라도 이런 가정을 하면 답이 나오더라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 풀다가 보면 수학 문제 풀다가 보면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막 계산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왜 그렇게 풀었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이것도 이 사람한테도 왜 너 이런 거 이렇게 해놓고 풀었냐 그러면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냥 해봤어. 그냥 그런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몰랐죠, 물론. 근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이 어마어마한 가정이더라. 이거 여기에 엄청난 이것이 숨어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플랑크 스스로도 이런 가정의 의미를 몰랐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에서 양자혁명이라고 부르는 그 30년 동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러니까 플랑크가 나중에는 자기 때문에 이런 양자혁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자역학, 그 완성된 양자역학은 거부했어요.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양자역학을 시작한 양자역학 아버지이긴 하지만 아들은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플랑크는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보면 뭐 굉장히 깐깐하게 생겼는데 독일 사람이고요. 양자혁명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 그 19세기 말이 워낙 그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완성된 시대여가지고 똑똑한 학생이 물리를 하겠다고 하면 지도교수가 막 뜯어 말리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뜯어 말렸을 때 이제 바로 물리하겠다고 한 그 학생이 바로 이 플랑크예요. 그래서 이제 플랑크가 물리학 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교수가 너같이 똑똑한 애는 물리하지 말아라, 딴 거 해라 그랬는데 고집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을 꺾을 리가 없죠. 교수 말을 안 듣고 그냥 나는 물리 할래요 하고 물리를 계속 했어요. 근데 아무튼 고집을 피워가지고 성공을 한 거죠. 근데 뭐 일설에 의하면 천재는 아니었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뭐 내 생각에는 뭐 천재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수준에서 하는 얘기지 뭐 보통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천재였던 거죠, 그냥. 아무튼 이제 대기만 성형이어가지고 본래 뭐 20대 이때는 그렇게 특히 두각을 나타내지 않다가 아까 그 양자역학 기본 가설 뭐 이런 거 세우고, 그러니까 양자 가설 이런 거 하는 것이 이제 40살이 넘어서잖아요. 1900년이니까. 그러니까 꽤 이제 물리학자로 치면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런 큰 일을 했어요. 그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막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겁이 막 덜컥 나고 이러는 거죠. 내가 뭔 일을 한 거지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완성된 모습은 거부하게 됐어요. 근데 이 플랑크는 이제 독일 혹시 가본 사람 알겠지만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고 해가지고요. 독일에 뭐 100개가 넘는 그런 연구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리뿐만 아니라 그 전 분야에 걸쳐서 그냥 그 꽤 유명한 독일 연구소 하면 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고 한 이름이 붙어 있는데, 도시마다 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있고 뭐 그 분야마다 이렇게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있는데, 이런 정도로 이제 그 막스 플랑크가 그 학계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플랑크는 사실은 그 사생활을 보면 좀 불행해요. 얼마나 불행하냐 그러면 일단 그 첫 부인은 1909년에 죽었어요. 이제 부인하고 사이에 아이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첫째는 1차 세계대전 중에 죽었고, 둘째 아들은 이제 히틀러, 그러니까 플랑크가 그 히틀러에 협조하는 거에 좀 소극적이었다고 그랬는지 좀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 둘째 아들은 이제 그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관여했다는 그런 죄명을 씌워서 이제 그 나치가 체포를 했죠.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이 이제 다 죽은 거죠. 딸도 있었어요. 딸이 이제 쌍둥이 딸이 있었는데 언니는 애를 낳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동생, 쌍둥이 중에 동생은 이제 언니가 애를 낳는 거를 봐주러 갔다가 언니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형부하고 눈이 맞아서 형부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또 애를 낳다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남 이녀가 있었는데 다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랑크 본인은 죽기 3년 전에 그 당시에 이제 연합군들이 독일을 막 폭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독일이 망해가는 때였으니까 폭격을 맞아가지고 집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 걸 실천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갈 때 노벨상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흑채복사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양자역학을 맨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아까 그 양자 가설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냐면요, 빛이 그 에너지의 기본 단위가 있고 뭐 정수배만큼 이렇게 가진다 이런 게 결국 어떤 의미냐면 빛이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입자라고 하는 건 하나 둘 셋 넷 하고 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 단위가 사실은 그 빛이 입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빛 입자 하나의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양자 가설이 전에 우리가 뭐 빛은 전자기파다 해가지고 파동이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은 빛이 파동이 아니라 입자임을 보여주는 그런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가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금속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금속에다가 빛을 쬐요. 빛을 쬐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와요. 이걸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광전 효과 자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빛이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금속에 쪼여주면 금속에는 이제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들이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자가 에너지가 커졌으니까 금속에 이렇게 갇혀 있지 않고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 그게 광전 효과인데, 이 광전 효과 자체만은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빛이 파동이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광전 효과 자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광전 효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실험을 해보니까 거기서 파동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현상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빛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이제 있는 건데,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에너지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희미한 빛과 밝은 빛, 강한 빛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희미한 빛보다 당연히 강한 빛, 밝은 빛이 더 에너지가 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에다가 강한 빛 혹은 밝은 빛을 쪼여주면 전자가 잘 튀어나와야 되겠죠. 에너지가 훨씬 큰 에너지를 전자한테 준 거니까. 그 다음에 약한 빛을 쪼여주면 전자가 잘 안 튀어나와야 되겠죠. 에너지를 조금밖에 안 준 거니까.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실험 결과는 뭐냐면 아무리 강한 빛을 쪼여도 진동수가 작으면 전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작다는 건 예를 들면 가시광선 영역에서 얘기를 하면 빨간색 쪽의 빛은 아무리 강한 빨간색을 쪼여주어도, 아무리 밝은 빨간색을 쪼여주어도 전자가 안 튀어나오더라,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아무리 약한 빛을 쪼여도, 그러니까 파란색이나 보라색 이런 쪽의 빛은 아무리 약하게 쪼여줘도 전자가 튀어나오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파동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동영상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윈드서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이게 잘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파도예요. 집채만한 파도인데 이 사람들이 파도 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이 파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이게 뭐 놀랄만한 파도예요. 내가 인터넷 뒤져가면서 이거 찾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런 거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뭐 자살행위 아니에요 이거. 근데 아무튼 이런 어마어마한 파도에 한번 뭐 잘못 맞으면 죽겠죠 그냥. 근데 이 사람은 용케도 처음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가지고 이제 계속 가요. 잘 보세요. 두 번째 보면 이제 쓰러지는 게 보이는데, 네, 쓰러졌죠. 아무튼 이제 이런, 그러니까 빛이 밝다, 강하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게 파도가 가진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한 빛이 쬐어진다고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강한 큰 에너지를 가진 빛이 금속에 쬐어진다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파도는 이제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진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수라고 하는 거예요. 진동수는 1초에 몇 번 진동하는 거 하는 건데 이건 뭐 1초에 한 번, 두 번 진동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1분, 2분 이런 데 한 번 진동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느리게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집채만한 파도와 우리가 어떤 걸 비교를 하는 거냐면 그 무릎 근처에서 찰랑찰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장구 치고 막 이럴 때 이제 무릎 근처에서 찰랑찰랑하는 그런 파도라고도 하기 민망한 그런 물개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자 이거죠. 물개는 빨리 치잖아요. 이렇게 찰랑찰랑하면 위아래로 빨리빨리 흔들리는데 걔가 이제 진동수가 큰 거죠. 근데 걔는 이제 뭐 조금밖에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에너지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서 있어 봐야 우리가 쓰러질 리가 없잖아요. 에너지가 작죠. 그러니까 이런 파도가 바로 파동이니까 이런 파동의 경우에는 진동수하고 관계없이 에너지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사람이 타격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에 따라서. 그런데 아까 그 전자의 경우에는 빛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에너지로 쪼여주더라도 진동수가 작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집채만한 파도 같은 것이 전자를 때려도 전자가 꼼짝도 않더라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그러니까 뭐 무릎 근처에서 찰랑찰랑하는 그런 빛을 쪼여주면 전자가 튀어나오더라. 그러니까 파동 가지고는 그 광전 효과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또 해결을 못 하고 있던 그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이때가 이제 바로 특성대성 이론을 만들었던 그때와 같은 해인데, 그때 이제 광량자설이라고 하는 걸 제안하면서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하게 되죠. 이 광량자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빛이 양자라고 하는 건 어떤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빛이 입자라고 하는 건 주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플랑크의 양자가사라고 이걸 연결시켜 가지고 빛 입자라고 하는 거, 광자, 이걸 나중에 광자라고 부르게 됐는데, 포톤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 광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게 하나가 가진 에너지가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 플랑크의 그 양자가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의 기본 단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사실은 우리가 이걸 잘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주장을 한 거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알 하나와 탁구공 100만 개를 생각을 해보세요. 총알은 우리가 한 방을 맞아도 죽거나 상처를 입거나 크게 다치는 거잖아요. 근데 탁구공은 뭐 그냥 탁구공을 이렇게 던지면 100만 개 맞아봐야 뭐 약간 부을 뿐이지 뭐 100만 개 정도 맞으면 약간 붓겠죠. 뭐 그렇지만 우리가 뭐 죽지는 않잖아요. 쓰러지지도 않잖아요. 근데 총알 하나가 이렇게 사람한테 들어오는 에너지와 탁구공 100만 개가 들어오는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면 탁구공 100만 개의 에너지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작은 에너지 이렇게 연속으로 맞아봐야 별로 효과가 없는데 큰 에너지를 가진 하나 그냥 순식간에 맞으면 그게 이제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광전 효과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작은 애들은 마치 탁구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작은 애들은 에너지 그 빛 입자 광자 하나하나의 에너지가 작아가지고 그때 100만 개 때려봐야 전자가 안 튀어나오는 거고, 진동수가 큰 것, 다시 말하면 그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큰 거는 총알 같은 애여가지고 걔 하나 때리면 전자가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광전 효과가 바로 빛이 입자라고 하는 거, 입자여야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빛이 입자라고 하는 그 증거, 그 두 번째예요. 그 흑체 복사 이외에 두 번째 이제 증거가 됐어요. 혹시 질문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빛이 입자라고 하는 세 번째 증거가 있는데 그 뭐냐면 컴프턴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설명하자면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고 넘어갈 텐데요. 이 컴프턴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지 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 이름이고 이건 뭐냐면 빛을 가지고 이 컴프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제 정교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의 내용은 뭐냐면 빛이 진짜로 당구공처럼 행동한다고 하는 걸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빛이고요. 여기 이제 무슨 전자 같은 게 있으면 빛을 쪼여가지고 마치 빛 입자 하나를 가지고 이 당구공 실험을 했다. 그런 거에 성공했다. 이런 것이 이제 컴퓨턴 효과의 의미예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게 빛이 입자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또 다른 증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세 가지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옛날에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걸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가 이 세 가지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 아니라 입자네 하는 그런 증거를 발견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빛이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라야 되는데 이제 옛날에 그 배운 건 대부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놀라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이제 복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파동이 무엇인지 복습을 해보자면 파동은 뭐냐면 파동은 일단 매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파동이 전달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매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많은 입자들이 일단 빽빽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공간에 혹은 그 파동이 전달되는 곳에. 그래서 이제 그 매질들이 그 자체로는 그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만 할 뿐이고 그게 뭐 직접 이동하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물결파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면 그 매질들이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에너지가 여러 방향으로 골고루 막 전파가 되는 거, 이게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파도타기 응원 같은 걸 할 때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이제 사람들이 파도타기 응원을 하는데 그때 한쪽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 그것이 딴 쪽으로 막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매질이고 그 매질들이 이미 다 빽빽하게 있고 거기서 파동이 전달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파동이에요. 반면 입자는 뭐냐면 입자라고 하는 건 사과 같은 거, 작고 단단하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는 거죠. 입자는 걔가 에너지를 전달할 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직접 이동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동하고 입자하고 차이는 뭐냐면 파동은 에너지를 여러 곳으로 동시에 전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파동이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갈 때 어느 길을 통해서 갔느냐 이런 거 묻는 건 의미가 없어요. 파동은 여러 지점을 여러 길을 통해서 다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어떤 딱 정해진 그런 궤도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죠. 반면에 입자는 그냥 입자 하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갈 때 가는 길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사과가 날아갈 때 뭐 파도처럼 사방으로 막 흩어졌다가 한 곳으로 모이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과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이렇게 포문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입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이 빛은 지금까지 드러난 그 증거를 보면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하면 정말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충분히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걸 이제 세뇌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 번씩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는 사실은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 설명을 했던 그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이중슬릿 실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그럼으로써 빛이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그 터무니없는 얘기인가 이걸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근데 파인만이 말하기를 이 실험 하나, 그러니까 이중실리 실험 하나에 양자역학의 모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파인만은 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거하고 그 말하고 합쳐놓으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이 실험을 진정으로 가슴으로 이해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한테도 적용되는 얘기고 나한테도 적용되는 얘기고 이 말을 한 파인만한테도 적용되는 얘기고 앞으로 태어날 그 후세 물리학자들한테도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제대로 이걸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열심히 여러분한테 설명했을 때 이건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이해하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실험이 인간으로서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걸 이해하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실험에 대해서 혼란에 빠져야만 내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학부 2학년에서 양자역학 혼자 해보겠다고 막 하다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을 비웠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러는 순간에 이제 이게 딱 깨달음이었죠. 이건 이해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또 성경 구절을 빗대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느 구절인가 보면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것처럼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실험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이 실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에 빠뜨리려고 이 실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 바로 금붕어에서 인간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 절호의 유일한 기회다 이렇게 이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실리 실험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쉬워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쉬운 실험인데 내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그냥 뭐 그렇지 하고 하면서 한때는 졸리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건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때가 올 거예요. 근데 그런 때가 안 오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슬릿은 이제 가는 구멍을 뜻하는 거고요. 이중 슬릿 실험 그랬으니까 가는 구멍이 두 개가 있는 실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스크린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이제 구멍이 두 개가 파여 있는 이런 벽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사람이 입자를 쏘거나 파동을 쏘거나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총을 쏘고 있죠. 그러니까 입자를 쓰고 있어요. 입자를 써가지고 여기 벽에 어떤 식의 모양이 생겨나는가 그런 걸 보는 것이 이중슬릿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에요. 이건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인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해하려면 굉장히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된다 이런 거죠. 처음에는 이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얘기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뭐 왜 저런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지 막 지겨울 정도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구멍이 두 개가 있으면 막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슬릿 구멍 하나만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해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고전적인 혹은 상식적인 그런 수준에서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총알을 쏴요. 총알을 쏘면 이 총알이 이 구멍을 통과해가지고 여기 벽에 박힐 거 아니에요. 스크린에. 그때 이 스크린에 어느 곳에 총알이 몇 개나 박혔는지 개수만 세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총알을 쏘면 여기에 이제 하나가 총알이 박혔죠. 또는 총알을 조금 잘못 쏘면 이렇게 튀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튕겨나가서 옆에 좀 박히기도 하겠죠. 또는 아예 잘못 쏘면 아예 그냥 벽을 통과하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구멍을 통과하지도 못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여기에 한참 막 쏘면 총알이 여기는 몇 개, 여기는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개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그래프로 그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이제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가장 많이 총알이 박힐 거고, 그다음에 옆으로 약간 튄 애들이 조금 있을 테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겠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총알이 점점 개수가 적어질 거고, 중심 부분이 가장 많이 박힐 거고. 이건 뭐 누구나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을 우리가 이중슬릿 한다고 그랬으니까 구멍을 두 개를 뚫었는데, 근데 처음부터 구멍을 두 개를 뚫으면 또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헷갈린다고 할까 봐서 구멍을 두 개를 뚫어놓고 하나를 막아요. 그럼 뭐 하나만 한 거죠. 그냥 처음에 하나 있을 때하고 똑같으니까 해보면 이건 총알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것도 역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 슬릿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위쪽을 막고 아래쪽을 열어놔요. 그럼 또 얘가 총알이 막 열심히 가가지고 아래쪽 슬릿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총알이 분포하게 될 거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추후의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뭐 가운데 부분은 10개, 조금 옆에는 뭐 8개, 그 다음에 뭐 5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냥 개수 쭉쭉 해가지고 그림 쭉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개를 열어놓고 해봐요. 두 개를 열어놓고 하면 총알이 위쪽을 날아가는 애도 있고 아래쪽을 날아가는 애도 있겠죠. 그렇지만 위쪽을 날아가는 애는 위쪽을 날아가는 애들끼리, 그 다음에 아래쪽을 날아가는 애는 아래쪽을 날아가는 애들끼리 묶어가지고 생각을 하면 뭐 두 개가 있을 때는 하나가 있을 때나 뭐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분포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위쪽을 지나간 애들은 위쪽을 지나간 애들을 그 슬릿을 중심으로 분포를 할 거고, 아래쪽을 지나간 애들은 아래쪽을 지나간 애들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슬릿이 그러니까 총알이 분포할 테니까 전체 개수는 몇 개냐 하고 물어보면 그냥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 약간 위로 볼록하게 나오고 여기 약간 볼록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두 개 위쪽과 아래쪽을 합치면 된다 이거죠. 이거 굉장히 당연한 사실인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틀림없이 이걸 다시 돌아가서 보자고 할지도 몰라요. 이걸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바로 총알이 입자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중슬릿 실험을 했을 때
총알이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 분포를 더하면 된다는 것이 총알이 입자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보면 혹시 막 헷갈린다고 할지 모르니까 실제 실험은 이런 식으로 해요. 총알이 날아오면 이제 벽에 부딪히는 놈도 있고 옆으로 튀어나가는 놈도 있고 해가지고 총알이 이제 여기 스크린에 박히는데 그것들 개수를 하나하나 세 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보면 한참 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런 모양이 생기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당연한 거죠. 뭐 의심의 여지도 없고 뭐 이렇게 안 나오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파동을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해보자 이거죠. 파동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물결파가 지금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그 뚝이 있는데 뚝이 약간 뚫렸죠.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슬릿 하나가 뚫어져 있는 거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온 물결파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다시 동심원을 그리면서 파동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슬릿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심원이 그려지면서 파동이 점점 이렇게 전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가상 실험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슬릿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물결이 이렇게 이제 막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여기서 나타내면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막 물을 찰랑찰랑 한다든지 해가지고 파동을 만들어내면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 나가다가 첫 번째 여기 슬릿을 만나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제 파동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나중에 스크린에 그 모양이 이제 파동이 얼마나 도달했는지가 분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옆으로 가는 애들은 아무래도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약간 약해지겠죠, 파동이. 직접 가운데 쪽으로 온 애가 파동이 제일 그러니까 물결이 가장 그 많이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보면 어떤 식으로 모양이 생기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이 가장 물결이 심한 부분이고 옆으로 가면 이제 그 약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슬릿이 하나 있을 때만 보면 아까 입자일 때나 파동일 때나 여기 스크린의 모양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잘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슬릿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두 개를 해놓고 아까처럼 하나를 막아요. 그럼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이렇게 파동이 전파가 되다가 위쪽 슬릿을 통과하는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다시 여기서 스크린에서는 이 위쪽 슬릿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포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위쪽을 막으면 파동이 이렇게 전파가 돼서 또 아래쪽 슬릿을 중심으로 해서 파동이 퍼져나가고 그래서 역시 스크린에서는 아래쪽 슬릿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를 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도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입자와 파동이 똑같죠. 근데 이제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건 파동 두 개, 그러니까 슬릿 두 개를 열어놓고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파동에서는 슬릿을 두 개를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파동에서는 겹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혹은 중첩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현상 때문에 입자와 파동이 결정적으로 차이를 보이게 돼요. 그건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두 방향에서 동시에 파도 타기 응원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죠. 이거는 시간 관계상 뭐 여기서 실험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할게요. 이거 실험을 하려면 본래 9명이 필요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왔다고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9명이 이렇게 십자로 들어섰고요. 그래서 요 줄은 이렇게 있고 요 줄은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사람이 공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란히를 했어요. 앞으로 나란히를 한 다음에 이쪽 사람들은 위로 손을 들면서 파도 타기를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파란 줄 사람들, 이쪽 줄 사람들은 아래로 내리면서 파도 타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은 이쪽 줄을 따라가려면 위로 올려야 되고 이쪽 줄을 따라가려면 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그럼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은 만약에 이쪽과 이쪽의 힘이 다르다면 어느 한쪽을 따라가야 되지만 힘이 똑같으면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그냥 위로 올리지도 못하고 아래로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똑바로 처음 상태가 그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동의 경우에는 둘 다 파동이 생겼죠. 둘 다 파동이 생겼는데 파동의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혹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쳐지는 때가 있는데 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0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입자는 그렇지 않아. 입자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개수가 있는 거지 마이너스 1개, 마이너스 2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자는 만나면 무조건 더해지는 거예요. 2개와 3개가 만나면 5개가 되는 건데 파동의 경우에는 얘가 2고 얘가 2다 그러면 부호가 중요해요. 부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2 더하기 2는 4가 되기도 하지만 2 빼기 2 해가지고 0이 되기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입자와 파동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파동의 모양을 보면 이 빨간 파동과 녹색 파동이 얘가 올라갈 때 얘는 내려가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똑같이 0에서 시작했는데 얘가 올라갈 때는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내려갈 때는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내려가고 내려갈 때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두 개가 합쳐지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두 개의 파동이 각각은 파동이 있는데 서로 합쳐져 가지고 0이 돼버리는 이런 파동도 있고, 반면에 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하면 2배가 되는 파동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강이 일어났다, 이걸 상쇄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파동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걸 일상생활에서 가끔 써먹어요. 여러분들 그 이어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소위 말하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이어폰은 이제 보통 이어폰보다 좀 비싸요. 동그라미가 하나쯤 더 붙거나 뭐 아무튼 이렇게 좀 몇만 원 정도 비싼데, 그래서 이제 그 이어폰은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뭐 무슨 지하철이든지 뭐 아니면 비행기 아니든지 뭐 이렇게 시끄러운 데서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음을 없애면 좋겠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바로 파동의 이런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소음을 없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이라고 하면 이어폰에서 이 파동, 이 소음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파동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소음과 이 소음이 합쳐져 가지고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음을 소음으로 없애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잡음을 없애는 기능이 있는 그런 스피커 혹은 이어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파동의 모양에 따라서 이게 두 개가 더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기도 하고, 이 녹색이 지금 두 개가 합쳐진 건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소음이다 그러면 그거 완전히 반대되는 소음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귀에는 안 들리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죠, 파동은.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슬릿이 두 개가 있을 때 파동의 경우에 여기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양쪽에 파동의 경우에는 파동은 이쪽으로 가고 사방으로 파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 파동이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 파동과 이 파동이 이 스크린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위쪽 슬릿이고 여기가 아래쪽 슬릿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파동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파동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왔다 위쪽 아래쪽으로 막 진동을 하니까 이제 밝았다 어두워졌다 막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뭔가 줄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이런 식으로 희미하게 줄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들은 뭐냐면 전혀 진동을 안 하는 곳들이에요. 여기는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0이에요. 여기는. 왜 0이냐 그러면 여기서 생겨난 파동하고 여기서 생겨난 파동이
여기 가다 보면 하나는 위로 올라갈 때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고 해가지고 여기가 그냥 아예 진동을 안 하고 꼼짝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거죠. 또는 이걸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고 그걸 이제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두 개의 슬릿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전달이 이렇게 막 전파가 되는데 여기 가운데 부분은 지금 열심히 막 진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요 선을 따라서 보면 여기는 물이 거의 진동을 하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여기도 물이 진동을 하지 않죠. 꼼짝도 안 해요. 왜 꼼짝도 안 하냐 그러면 얘가 막 출렁출렁 하는 거고 여기서 또 진동하는 거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올라갈 때 하나가 내려가고 이래서 여기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 딱 돼버려 가지고 진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파동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모양이 나오냐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0인데 여기가 왜 0이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파동하고 여기서 나오는 파동이 하나가 올라갈 때 하나는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상쇄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나오는 거고 반대로 이런 데는 한쪽이 올라갈 때 한쪽도 이 다른 쪽도 덩달아 올라가가지고 이게 두 개가 플러스가 돼서 처음보다 훨씬 커진 경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꾸불꾸불한 이런 파동 무늬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동 무늬 혹은 간섭 무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파동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냥 이렇게 점선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무늬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이제 파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걸 하면 비록 우리가 눈으로 그게 입자인지 파동인지 구별을 못 하더라도 나중에 스크린의 모양을 보면 여기서 나온 애들이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분들한테 기억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입자이냐 파동이냐를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뭐 재미 별로 없죠. 그냥 뻔한 얘기처럼 보이고.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입자와 파동의 실험적인 차이를 다시 복습을 해보면 입자는 정확하게 잘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날아가면 혹은 총알이 날아가면 그냥 가는 길이 있죠. 하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구멍이 슬릿이 두 개가 뚫어져 있더라도 위쪽을 지나가거나 아래쪽을 지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만 지나가야 돼요. 둘 다 지나간다 이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에 나오는 그 입자의 분포는 위쪽을 지나가네 아래쪽을 지나가네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었어요. 아까. 반면에 파동은 아까 봤듯이 위쪽 파동은 여러 곳으로 동시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위쪽 슬릿과 아래쪽 슬릿에 동시에 파동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파동이 서로 더해지고 빼지고 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스크린에 파동 무늬가 만들어지게 된다. 혹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슬릿이 하나만 열려 있을 때 그때 그 분포를 두 개를 더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입자와 파동과의 결정적인 차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바탕으로 두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고서 빛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1800년대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빛에 대해서 이중슬릿 실험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럼 빛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빛을 가지고 실제 실험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밝았다 어두워졌다 밝았다 어두워졌다 이런 것이 되풀이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파동 무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빛이 파동이구나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거죠. 이게 바로 1800년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중슬릿 실험을 해보고 아 빛이 파동이네, 입자설 틀렸네, 뉴턴 틀렸네 해가지고 파동설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또 뭘 봤었냐면 빛은 입자에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빛이 파동인 거고 아까 그걸 보면 빛이 입자인 거고 하니까 빛이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는 증거가 지금 우리는 둘 다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바로 앞에서 보면 입자와 파동은 이만큼 달라요. 빛은 가는 길이 하나가 정해져 있고 파동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입자는 가는 길이 하나가 정해져 있어요.
이만큼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뭔 얘기인가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음 시간에 이건 계속해야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